수요 공급은요, 기똥차게 둘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하냐면 막 균형도 잡아요, 알아서. 균형 가격도 만들고요, 균형 양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을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노는데 100원짜리 물건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거래해서. 이 부동산이 변태거든요. 이 부동산의 특징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다 보면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지금. 집이 없잖아요.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땅 문제, 집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토지 문제라는 것도 있고 주택 문제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거든요. 웬만한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는 자율적 기능이 있긴 한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시장이 실패한다라고 부릅니다. 시장 실패, 여기가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우리. 시장 안에 누구 있다고 그랬죠, 다시? 수요와 공급. 그럼 이 시장 실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 안에 있는 수요자와 시장 안에 있는 공급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실패라고 하는 건 많이 아픈 거죠. 그럼 이게 완전하게 불균형이 나는 상황? 이런 게 온다니까요,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서 자율적 조절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암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그럼 스스로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올까요? 의사인 정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 확인을 하고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때 정부의 문제 해결책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의사다. 의사가 들어와서 이 암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 실패는 암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건데요. 들어가면 시장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수요자와 공급자는 양팔 벌려 정부를 환영한다. OX. 수요 공급이 뭐냐면 얘네 둘이 부부예요, 부부. 그럼 정부가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야. 아주 악덕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미야, 너 이거 하지 마. 애비야, 네가 이거 해. 꼬치꼬치 개입하는 거예요. 애미야, 너 집 사. 수요를 막 늘리고요, 강제로. 애비야, 너 하지 마. 그럼 공급도 막 줄여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번 돈을 막 세금으로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오는 건 시장이 환영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여러분 숱한 부동산 정책을 보셨는데 그중에 단 한 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때 처음에 우리 정책의 시작이 바로 문제 인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제1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 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장에서 암을 유발하는지 그 실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살짝 띄워드릴까 합니다, 이제. 예. 그러면 제1절에 보시면 시장의 문제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여기 써놨죠, 제가? 무슨 문제와 무슨 문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문제인식. 그럼 땅에 문제가 있고 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표에 보시면은 토지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 문제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눕시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 물리적 문제. 또 하나는 경제적 문제. 이거를 문제라고 합니다. 물리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얘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토지는 타고나는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그게 뭐다? 땅을 늘릴 수가 없다. 증성. 예.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지금. 부증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토지를 물리적으로 양을 증대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땅은 타고남의 성격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땅이 정해져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자동차 문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부증성. 부증성이 생기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뛰지 않을까요? 우리 부증성에서 이거 배우셨어.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현상을 세 글자로 집가 뭐라고요? 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경제적 문제는 땅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런 건데 그 경제적 문제가 파생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물리적 문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죠, 얘기가? 네. 오케이, 집가고는 비싸 이런 얘기. 자, 제가 집가고를 따로 써놨어요. 책에 내려오시면. 집가고의 1번 동그라미. 집가고란 집가 상승폭이 합리적 수준 어떻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괄호 열고 미친 땅값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미친 땅값 하면 너무 품격이 없죠. 고품격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원래 집가고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 땅값이 높은 현상이다. 이걸 집가고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 집가고가 발생하면 좋나요? 좋다, 나쁘다? 좋아요, 나빠요? 땅이 미친 듯이 오르면. 좋다고 하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좋아요, 나빠요? 가진 사람은 좋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나빠요. 자, 여기 잠깐 이해합시다. 집가고는 우리 시험에서 폐단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폐해를 만든다고. 근데 그게 모든 경제주체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문제고, 집을 짓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문제고, 집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아래쪽에 표가 4개가 짝짝짝짝 나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외울 거 없습니다, 여기. 자, 첫 번째. 사회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게 땅값이 오르면 좋은 사람들도 있다. 네, 부자들, 그쵸?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고, 그럼 땅을 살 사람들은 사기 힘드니까 더 가난해지겠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아시겠죠? 사회적 문제. 그래서 집가고는 사회적으로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첫 번째. 내려오시면 두 번째가 정부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거 있나요? 나라에서 부동산 개발? 정부가 직접 하는 개발도 많죠. 신도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개발이죠.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짓겠다 하면은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사야죠. 이걸 공공용지 취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취득 방식 중에 가장 유명한 방식 중에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수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수용의 핵심은 강제로 뺏는 거예요. 안 물어봐, 땅 주인한테? 법적으로 강제로 뺏은 다음에 얘 따그라고 뭐 주는 거예요? 보상비. 근데 수용을 해서 보상비를 주려다 보니까 집가고야, 지금. 그럼 보상비가 많아지고, 그럼 재정 지출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책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부로 하여금 공공용지를 취득한다. 이게 수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과도한 보상비의 문제 같은 거 생기면서 이게 재정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을 거 없다 이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자, 세 번째. 생산의 3요소가 뭐다?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기억나시나요? 생산의 3요소. 집가고는요, 그 중에서도 메인인 땅값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료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도하게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또 가격의 전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값이 오르니까 이건 뭐 좋을 게 없죠, 그렇죠? 자, 마지막 거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결론적으로 피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집을 지으려면 예산이 있지 않을까? 예산? 예산은 항상 한정돼 있죠. 1,000억 원. 그럼 1,000억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땅 사야죠. 매입. 시공 진행해야죠. 건축비.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팔아야죠. 뭐 마케팅, 분양 비용 이런 게 있겠죠. 1,000억 안에서 이걸 다 돌려야 되는데 지금 집가고가 나면 매입비가 어떻게 된다? 재료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돈이 줄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 막 바다모래로 져요. 그럼 부실공사 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주택의 질을 어떻게? 이건 소비자 피해죠, 고스란히.
자, 합리적이죠, 얘기가. 4개는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집값오는 경제주체에게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정도? 땅이 비싸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땅이 비싸면은 집도 어떨까요? 비싸죠. 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부족하면 집을 충분히 짓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주택의 양적 문제를 불러옵니다. 땅이 부족하고 비싸니까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없다. 그럼 그걸 주택의 양적 문제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절대수의 부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땅값이 비싸면 집값도 비싸. 그럼 그게 무슨 문제? 질적 문제. 자, 요새 시험에는 이게 포커스야. 질적 문제 별표. 맨 밑에 있죠. 별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질적 문제의 핵심은 열악한 주거 환경의 문제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저소득의 문제요, 구매력의 문제다. 집이 너무 비싸니까 더 나은 집을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질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계층이 생깁니다. 이게 저희 내외가 부부싸움 할 때 메인이 이거거든요. 오빠, 우리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누군 여기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 누구는 여기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이게 문제예요. 좀 더 나은 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건 부자는 질적 문제가 없을까? 본인 집이 1000평이면 2000평이 안 돼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이건 모든 소득계층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이 질적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소득계층을 극도로 내려서 이 극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이 월세방을 하나 구하기도 힘든 계층 분들이 계신데 집이 너무 택도 없이 비싸니까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최저 주거 기준 이런 것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가구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소위 주거복지라는 걸 하죠, 여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질적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인데 이 주거 환경이 사실은 극빈층의 얘기다. 그래서 이건 저소득과 낮은 구매력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자, 거꾸로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왜 주거 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집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럼 집이 왜 비싸죠? 땅이 비싸서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최저 주거 기준 이런 것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가구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소위 주거복지라는 걸 하죠, 여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질적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인데 이 주거 환경이 사실은 극빈층의 얘기다. 그래서 이건 저소득과 낮은 구매력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자, 거꾸로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왜 주거 환경이 나빠진 거예요? 집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럼 집이 왜 비싸죠? 땅이 비싸서. 땅이 왜 비싸요?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다 여기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부족해. 그래서 땅이 겁내 비싸. 땅이 부족하고 겁내 비싸니까 집을 짓기가 어려워. 맞죠? 부족해. 땅이 비싸. 땅이 비싸니까 집이 비싸. 집이 비싸니까 주거 환경이 거지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그게 마스터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예요?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부증성 다음이 집가구입니다. 집가구 다음이 주택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 그대로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흐름이, 이 토지 문제가 만병의 근원이다. 부증성이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 시장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인데, 그 시장을 망가뜨리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42번의 별표죠.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시장?
실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매우 진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 칠판 봐주세요. 책 읽기 전에 우리 나름 정의를 합시다, 이거를. 시장. 자, 뭐다, 시장? 수요와 공급. 자, 머리 강하게 각인시키셔야 돼요. 시장 그러면 수요 공급이다. 실패. 그러면은 둘이 균형, 불균형. 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안 맞다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안 맞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서 서로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암이란 표현을 썼죠. 그래서 두 개가 빠그라져서 완전히 맛이 가버린 상태. 이게 시장 실패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불균형이면? 가령 과하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예요. 과도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요게 초가 뭐죠? 초가 수요죠. 이거는 현실에서 대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세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전세 공급이 어때요? 너무 부족하면 냅두면 알아서 공급되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죽어요, 시장.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정책을 펴겠죠. 또는 공급이 과하게 수요보다 많을 수도 있다? 초과 공급. 이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미분양입니다, 이게. 물량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부족한? 이런 거. 그러니까 수급이 빠그러져 있는데 알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다양한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책을 볼게요. 이 첫 번째 줄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 시험에. 첫 번째 줄. 시장 실패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서 밑줄 쫙 칩니다.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는 상태. 말도 참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 이 자원 배분이란 말이 중요한데 자원 배분은 수급을 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알아서 수급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두 번째 줄. 시장 실패란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심각하게 불균형이 있을 때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가 나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들을 몇 가지로 잡을 건데 밑에 회색 박스 4개 보이시죠? 이 4개가 일일이 시험 문제라 그래서 4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시험에서. 4개 한번 잡아볼게요. 1번. 자, 타이틀만 색칠합시다, 일단. 무슨 문제? 규모의 경제. 중요합니다, 이 말. 2번. 공공재. 3번. 외부 효과. 4번.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 이 4개가 우리 시장 실패를 대표해서 출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만 해당하는 얘기도 있고 일반 재화 시장에 해당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 4개를 되게 디테일하게 배우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1번부터 이거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펜을 놓고 칠판을 좀 보시죠, 이제. 실패 원인입니다. 시장 실패는 수급이 어떻다? 불균형. 저거 잊으시면 안 돼요. 수급이 불균형. 자, 1번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이거 우리 이제 매주 나올 것 같은데, 이 말. 그냥 뜻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규모의 경제. 규모라는 말도 있고, 경제라는 말도 있고. 한 명이서 물건을 살 때보다 100명이서 모여서 사면 싸죠. 100명이서 함께 사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공동구매.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라면을 1개를 사는 것보다는 한 박스로 사는 게 싸죠. 네. 맥주를 1개보다는 식스팩을 사는 게 싸고 그거 다 뭐라고 한다?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규모의 경제는 되게 쉬운 말이에요. 플러스를 2번만 붙이시면 돼.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 효과가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소규모가 유리하다? 대규모가 유리하다? 뭔가 대량으로 때로 밀어붙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를 했을 때, 즉 대규모화가 됐을 때 그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규모의 경제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딱히 나쁜 건 아니죠. 규모의 경제가 뭐가 나빠요? 근데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시장을 망가뜨리는지를 이제 이론적으로 아셔야 돼요. 사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망가진다기보다는 이 규모의 경제가 심각해지는 것 때문에 시장이 망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과 제빵 산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빵, 제빵. 과거하고 현재를 좀 비교해볼게요. 오늘 우리 빵집 뭐 있죠? 현대시대. 빵집. 빵 사러 간다 그러면 보통 어디서 사요? 빵. 파리바게트 아니면 뚜레쥬르. 딴 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있더라도. 만약에 딴 데 있으면 거기는 지역 맛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보로 맛집 이런 거.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는 되게 많지 않았나요, 이게? 뭐 땡땡땡 과자점 기억나시죠? 땡땡땡 베이커리 이런 거 많았잖아요. 아, 심지어는 크라운 베이커리도 망했는데 뭐 이렇게. 근데 요게 없어지고 얘가 독식을 하게 됐어요, 시장은. 그래서 이걸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과거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보통 했었죠. 근데 이 시장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대자본이 들어온 거예요, 대기업이. 뚜레쥬는 누구 거예요, 이거? 이게 CJ 거죠. CJ. 파리바게트는 누구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이게 SPC라는 데 거예요, SPC. 여기 던킨 도너츠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베스킨 라빈스. 그 주변에 많아요, 집 주변에, 가게들. 그 SPC는 그 모태가 된 게 삼립 알죠, 빵. 네, 그게 이제 SPC로 된 거죠. 자, 어쨌든 얘네 대자본이죠, 대기업.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5개가 있었다고, 공급자들이. 근데 지금 시장에는 둘이 경쟁을 통해서 이쪽이 도태돼 버렸죠. 자, 다시. 싸움이 붙었는데 소상공인 분들하고 대기업하고 싸움해서 얘네들이 이겼단 말이죠. 도태됐는데 왜 도태됐을까요,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10,000톤씩 사서 그래요. 그쵸? 어떻게? 그 원가 경쟁력이 생긴 거죠.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제과 제빵 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각해진 겁니다. 이러면은 누가 이기냐면 얘네들이 이겨요. 그럼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대기업에 의한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독점하고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독점은 공급자가 홀로 독이죠, 이게. 몇 명? 한 명이면 독점. 과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한 2-3명 정도? 많아야 3-4명? 이게 과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빵 산업은 과점이에요. 과점 많아요, 우리 사는 세상에. 핸드폰 과점이에요. SK, LG, KT 끝이잖아요. 주유소도 과점이고, 주유소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럼 이게 나쁩니까? 이게 나빠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나쁩니까? 아니죠.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뚜레쥬르 좋아하거든요.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거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없는데, 저는 얘네 둘만 있는 건 별로입니다. 이 1번 공급자와 2번 공급자 외에도 개인 과자점이나 베이커리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기업 독점이 나쁜 건 대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면서 나쁜 거예요. 그럼 공급이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 공급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독과점이 그 뜻이에요. 공급이 과하게 어떻게 해요? 빵에 대한 수요는 있나요? 빵 수요. 수요야말로 폭발적이죠, 빵은. 그러나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적다. 적거나 의도적으로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럼 이 수급이 균형해, 불균형해? 이건 시장 실패. 규모의 경제가 심각해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생기는 거. 근데 이거 들어와서 이게 이 씨를 말라버리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과만 그러나요, 요새? 분식도 그렇잖아요. 떡볶이는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삼촌이랑 이모가 팔았죠, 떡볶이를. 지금은 누가 팔아요?
조스가 팔죠, 떡볶이. 조스가 팔고 아버지하고 딸이 팔다가 대표는 또 구속됐어. 언제부터 분식을 대기업이 팔았는데 이것도 사실 골목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고자 제가 얘기를 스타트한 게 아니고요. 이게 없어진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제과 제빵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럼 얘가 시장 실패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거 가만히 팔짱 끼고 보지 않죠. 실제 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할 일은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를 문 닫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공생이겠죠, 공생. 그래서 골목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지정을 해요, 산업을. 또는 독과점이 안 되게끔 방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 공생하라고 강제 휴무도 시키고 있죠.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요거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 결론은요. 규모의 경제가 왜 나빠? 그러면 얘가 공급의 과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 또는 공급 상황에서 독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아울러서 규모의 경제는 다시 무슨 뜻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다?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극대화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녀석 얘기하러 갑시다. 무슨 문제요? 얘가 오늘 수업 마지막이니까 힘 좀 내십시오. 네. 갑자기 기습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수업이.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좀 들어주세요. 요거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자, 마지막 테마에 공공재 얘기할 건데, 공공재 말씀은 그 밑에 표에 내려와서 드릴게요. 공공재 내용이 많아서 따로 써놨거든요, 밑에다. 공공재 우리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공공재는 개인이 공급한다, 정부에서 공급한다. 공공재 그러면 얘는 정부가 공급하는 건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정부가 공급할 때 재원이 뭐가 있냐면 세금이나 기금을 투입하는 거죠. 공공재라는 단어가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기금이 투입되면서 대중소비가 이루어지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뭐 알고 계시죠, 공공재? 그럼 알고 계신 건 많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가장 유명한 공공재는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수신료로 운영되는 그 KBS라는 것도 있고 방송. 그리고 나라 지켜주는 게 뭡니까? 바로 국방, 동네 지켜주는 건 치안, 경찰, 불 꺼주는 거, 소방, 우리 애들 교육하는 거, 초등교육. 공공재거든요. 맨날 타고 다니는 도로 공공재. 공공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마다. 생활 필수재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재화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 소방서, 현대 경찰서 없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좋은 재화인데 이게 시장을 실패시키는 얘기를 할 거라고요, 지금부터. 화요일 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재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게 시장을 실패시키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러면 비타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비타민 없으면 죽어요. 비타민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잘못하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공공재가 얘를 망가뜨리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부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나리오를. 공공재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기본 속성 때문에 그래요. 밑에 내려오시면은 첫 번째 표에 뭐라고 돼 있죠? 비경합성이라는 특성과 두 번째는 배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자, 저랑 똑같이 이렇게 좀 체크하실게요. 경합이라는 말, 동그라미, 배제라는 말, 동그라미. 여기서 경합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경쟁. 그리고 배제라는 말은 배척이라는 뜻이고. 배척당한다 할 때 배척. 경합성부터 얘기할게요. 경쟁이라는 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원래 일반 재화는 소비 과정에 경쟁이 좀 있습니다. 맛집 가면은 사람 많으면 뭐 해야 돼요? 줄 서야 되죠.
화장실, 여성분들 휴게소 화장실 같은데 고속도로 같은데 줄 서시잖아요. 그 줄 서는 게 뭐냐면 이게 경합입니다. 경합.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웨이팅을 하고 있죠. 이 경쟁은 바로 그 웨이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공재는 이러한 경합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을 국가에서 지켜줘요. 국방으로. 그럼 B도 동시에 지켜줘요. 나라 전체를 지켜줍니다. A가 KBS 보면 B가 기다립니까? 뒤에서?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경합이라는 건 소비 과정에서 서로 간에 사람들이 경쟁이 있다 없다. 그럼 요건 이렇게 접근할까요? 그럼 공공재는 우리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성격이 있다. 동시 소비. 나쁘게 말하면 원할 때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틀면 나와요. 7번.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 아무 때나 소비가 가능한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사실 소중함을 모르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성 뭐가 있다? 비? 배제. 배척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일반 재화는 돈 안 내면 못 써요. 음식점에 갔는데 무일푼이에요. 그래서 사장한테 나 무일푼인데 설렁탕 한 그릇만 주소 그럼 사장이 뭐라고? 말 안 할 걸요. 아마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제. 배제. 돈이 없으면 넌 배제, 이렇게. 근데 공공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공공재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공공재는 유료다? 무료다? 발음이 약간 애매한데요, 지금 발음이. 자, 위에 거, 아래 거. 이게 헷갈리죠? 아,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공재는 명확히 유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재는 선불이에요. 뭐 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내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경찰차를 부르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유료예요. 근데 왜 이상하다? 무료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금은 안 냅니다. 서비스 포인트에서 서비스를 받고 요금 지불이 없어요. 불 꺼주고 나서 3만 원입니다. 안 해요. 경찰차 콜당 2만 원입니다. 이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안 내니까 마치 인식이 어때요? 공짜 같죠? 그리고 실제로요. 세금 체납해도 이거 쓸 수 있어요. 불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고객님은 세금 체납 중이므로 불타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세금 안 내도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배제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배제당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공공재는 공짜? 또는 무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기본 애티튜드,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태도 자체가 공공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두 개 더 해볼게요.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서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즉 공공재라는 건 내가 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럼 나는 요금 낸다 안 낸다?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금을 내지 않고 쓰려고만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얘를 우리 세 번째 특성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라고 부르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돈 내기 싫어. 세금 내기 싫어. 근데 해줘. 그냥 쓸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집으로 공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양천구청장입니다. 지역을 조사해보니 소방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소방서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설문지예요. 소방서 추가 건립에 찬성하십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족하대잖아요, 소방서가. 그럼 예예요, 아니요? 근데 밑에 괄호 열고, 근데 예 하시면 가구당 1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 해놓고, 여기 불타 죽을게요.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기본 속성이 그렇다니까. 10만 원 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또 딴짓 하려나? 그럼 가급적 낸다 안 낸다? 안 내는데 소방서가 진짜 생기면요. 그럼 내 것처럼 쓰죠. 그게 무임승차예요. 그러니까 요금은 죽어도 안 내려고 하는데 계속 쓴다. 이게 기본 우리 속성이라고요. 그러면은 설문조사 했더니 100%가 아니오에 체크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양천구청장이 열받아서
니들끼리 해. 그리고 손을 떼버렸어.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소방서를 지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내려고 할까요?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무임승차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방서 같은 공급을 사적 주체, 즉 우리들한테 맡기면 공급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필요 없나 보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급 안 해주면 이건 공급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공공재는 부족의 문제를 타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재 수요 있습니까? 수요? 국방 수요, 치안 수요, 소방 수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마다 엄청나죠. 네. 근데 이거를 알아서 하쇼. 그럼 우리가 공급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럼 이것도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부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들어와줘야 돼, 이제? 그래서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서 직접 해줘야 된다. 자, 아래쪽에 특징 보시면 1, 2, 3번 보이시죠? 2번이 딱 시험 문제다, 지금 보니까. 2번. 편하게 읽어볼게요, 1번부터. 공공재는 그 재화의 공급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공급되기 어렵거나 어떻다? 불가능하다. 사적 주체라는 게 우리들이죠, 결국. 2번. 그래서 공공재는 속성상 시장에서 적정량보다 많게 적게. 그 적게 두 글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럼 이거 과소공급, 과대공급. 소로 가시는 게 맞죠, 과소. 따라서 3번의 공공재는 왜 시장 실패다? 부족. 그러면 정부가 SOS 들어와야죠. 그래서 정부에 의한 공급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처음에 규모의 경제 말씀드렸죠. 규모의 경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규모의 경제가 심각해지면 공급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과부족해질 수 있죠. 그럼 그건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그리고 공공재도 똑같아요, 얘기가. 공공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공공재가 시장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그 수량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우리 공급 부족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44번 넘겨보세요. 거기에 무슨 효과 나옵니까? 외부 효과는요, 여러분 3주 연속 나왔어요, 지금 수업에. 오늘 수업에도 아까 주택 얘기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업을 여기서부터 할 건데요. 다음 주에 학원 오시면 42번, 3번 좀 읽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이어할 거거든요, 이거랑. 그래서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모든 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참 심쿵할 것 같습니다. 저의 로망이거든요, 그게. 막 되게 열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 그냥 가기는 좀 아쉬워서 이 지문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프린트 좀 보시죠. 자, 이거 답이 저한테 있어서 답 다 드릴 거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몇 개를 좀 골라볼게요. 네. 몇 번이냐면 6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8번, 9번, 6, 8, 9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그리고 13번 동그라미, 16번 동그라미, 19번 동그라미, 그리고 21번부터는 쭉 다 보고 넘겨보세요. 33번, 4번 동그라미. 예,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다시 풀어보실래요? 안 푸신 분들?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일단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지금. 헷갈리시면 책 보면서 푸셔도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6번 얘기는 13페이지 얘기했죠. 네. 변동 유형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13페이지. 책 한번 쓱 보면서 같이 얹혀드릴게요, 내용을. 거기에 수업 시간에 4가지 변동 배우셨거든요. 순환 변동, 추세 변동, 계절 변동, 그리고 불규칙 변동. 기억나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6번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문장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매년 땡월이 나온다, 지문에.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체크를 빵 하셔야죠. 그럼 보자마자 겨울인데? 이러셔야죠. 무슨 변동이다? 계절적 변동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8번도 강력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8번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대책 두 글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 정책은 랜덤이거든요.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이다. 그럼 8번은 X죠. 불규칙 변동, 이렇게. 9번의 키워드는요? 이 DTI가 뭐야, 이러시지 마시고, 그 뒤에 규제 있죠, 규제. 규제도 불규칙입니다. 규제도 정부가 하는 거라,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9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자, 8, 9번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대책이나 규제 같은 게 나오는 게 불규칙 변동이다. 그걸 이제 책에서 아까 배우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13번 보겠습니다. O예요, X예요? 요건 안 했죠. 수업 시간 안 한 얘기예요, 아까. 상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시장이다? 자, 여기요. 상향이죠. 호황, 불황. 호황, 대박 국면. 완전 좋은 거. 수요자 많다, 적다. 그럼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을 가지고 놉니다. 가급적 거래 성립 시기를 어떻게 해요? 미루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계속? 근데 수요가 많으니까 매수자들은요? 똥줄 타지 않을까? 그러면 얼른 사려고 안 달라겠죠, 그렇죠? 그럼 X죠. 네, 13번 X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놓고 읽어볼까요? 13번. 상향 국면에서 매매 시에 매수자는 아주 그냥 안달이 나서 빨리 사려고 그러고, 우리 매도자는 살살 가지고 놀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이해할 수 있죠? 네, 외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16번 그리고 19번 말씀드렸죠. 16번, 19번의 차이는 앞부분에 있네요. 문장 앞부분에. 16번은 무슨 시장? 상향 동그라미. 19번은 하향 동그라미.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아까 제가 했던 거. 상향이면 제가 요거 그림 그리자는 얘기 하지 않았나요? 상향은 찍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깜짝 놀랐잖아요. 예, 깜짝 놀랐잖아요. 예, 애 떨어져 그러지 마세요. 상향은 찍고 어떻게? 올라가니까 요 찍히는 지점이 무슨 선? 하한선. 이 문제 이렇게 풀려고 했었죠, 제가 아까. 이게 16번 문제인데. 상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의 바닥 가격이니까 하한이 돼야 돼요. X입니다, X. 16번 X고, 요 그림 그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 풀 거거든요, 앞으로. 하한선, 바닥선. 그럼 요거 돌리면은 19번이잖아요. 19번은 무슨 시장? 향이다. 하향은 찍고, 내려가? 찍고 내려가? 그럼 찍히는 데가 위에 무슨 선? 상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맞는 문장인데요? 19번은 5가 되겠습니다. 16, 17, 18, 19번은요, 여러분 내년도에 그대로 나와도 되는 완전 실전 문장들이에요, 지금. 23회 때 나왔던 문장들이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20번. 무슨 국면에서는? 무슨 국면이에요, 20번에? 후퇴 동그라미. 후퇴 국면에서는 매수 파워가 세다, 매도 파워가 세다. 후퇴 국면은 수요자가 귀해지는 국면입니다. 누구 힘이 세다? 매수자 우위죠. 그럼 20번은 X가 되겠습니다. 매도자보다는 누구 위? 매수자를 중시하게 된다. 거꾸로 됐죠, 얘기가. 21번부터 쭉 저랑 읽으시면서 정리합시다. 21번. 스캔하세요, 문장. OX. 다수, 소수. 다수, 소수. 소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까? 네, X죠.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의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 이퀄
한정된 수급자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번도 참 많이 틀리실 거예요, 앞으로. 절대 다수 안 됩니다. 소수. 22번. 부동산 시장은 수급의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이걸 뭐라고 했죠? 네 글자로? 진퇴양난 아니고요. 예, 진퇴양난 아니고.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예, 진퇴양난은 아닙니다. 진입장벽. 23번. 시장은 국지화 또는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죠? 국지, 부동성이죠, 부동성. 24번. 문장 스캔 한번 하시죠, 쭉.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불가능하다. X. 25번. 일반 재화는 전국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과 연계가 크다 적다. 서울 시장은 부산과 연계가 적다. 맞죠? 26번. 수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단기 왜곡입니까? 장기 왜곡입니까? 두 번째 줄에 단기 왜곡이다. 맞나요? 네, 맞죠. 시험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27번. 부동산은 비싼 물건이므로 수급의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동그라미죠? 28번도 많이 틀리시는 문제입니다. 이거. OX. 부동산 거래가 공무입니까? 네, 공적이 아니라 뭐다? 사적이다. 이걸 틀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공적이 아니라 사적. 32번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장 쫙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문장 안에서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말은 여기요. 이거예요, 이거. 체크하세요. 무슨 공급? 겁내 오래 걸려요, 이거. 이거 오래 걸려요. 그럼 이거 시점 값이에요, 기간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우신 게 신규는 유량이야. 이걸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장기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신규 공급은 시점에서 측정되는 게 아니고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유량입니다. 이런 문장.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문장입니다. 이거. 네. 32번은 맞죠. 33번, 4번. 중요합니다. 이거. 33번. 첫 번째 박스는 네 글자로 뭘 찍을까요? 시점의 존재. 이렇게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시점 존재. 그럼 유량, 저량. 저량의 무슨 양? 존재. 공급이죠. 공급돼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량 공급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시점 보유. 시점하면 저량. 보유하면 수요. 세 번째에 기간 공급이죠. 기간하면 유량. 말 그대로 유량 공급. 그리고 아랫줄에 기간의 구매량이죠. 유량? 수요가 되는 거죠. 기간의 구매량은 유량 수요다. 연습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번. 34번은 별표 치세요, 문제. 요거는 10월 달에 풀어도 틀리는 문제예요. 내년도 10월 달에 풀어도. 문장 다시 한번 읽으세요. 속으로. 자, 처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처음에. 단계별로 합시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단어가 있어요. 현재라는 말이죠, 처음에. 그거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저량이죠.
현재 보면 저량 이렇게. 그 다음이 존재. 그쵸? 그럼 1500만의 성격이 나왔죠. 1500만을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저량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에 100만이 뭐다? 공간은 의미 없고, 그럼 공간 까고 남은 몇 채? 1400만은 현재 보유량 아닐까요? 누군가가? 그래서 1400을 저량의 무슨 량?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X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만 쓰면은 1500이라는 게 있고 100이라는 게 있고 1400이 있죠. 이걸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1500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하고? 현재, 존재. 그러니까 무슨 양이에요? 저량, 공급. 그럼 100을 뭐라고 할까요? 100. 빈집. 공가. 맞죠? 100은 공실. 그럼 1400은 빼고 난 얘는 뭐라고 그래요? 현재 보유량이죠. 1500개가 시장에 있는데 100개가 비어있어. 그럼 1400개는 차 있어.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어려워요. 이게 실전 문제라서. 이게 1년 뒤에 푸시면 웃으면서 풀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33번부터 좀 공부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33번. 자, 43번, 44번, 45번 풀어보세요. 34번은 저량이 수요량이라고 맞는 건가요? 그렇죠. 저량 수요라고 해도 되고 저량 공급을 1500이라고 해도 되죠. 43번, 4번, 5번 풀어보세요. 세 개 어렵거든요. 43, 44, 45 이렇게 세 문제. 자, 정답 체크 먼저 해보시죠. 43번 OX. X. 44번은 무슨 시장이다? 강성효율적 시장이 정답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 45번에 OX. X죠. 자, 그럼 다시 한번 43번하고 45번을 좀 고쳐보시죠. 맞게끔. 문장을 맞게 수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어렵다. 43번은 어렵다로 바꿔요. 대부분이라는 말이 빠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하나 공지사항을 드리면 다음 주에가 우리 12월 수업이죠, 이제. 네, 수업 2시까지 할 거예요. 11월 달은 그냥 약간 워밍업 좀 했고요. 여러분 1월 달부터 어차피 2시까지 수업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4시간 수업이 될 예정이니까 혹시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네. 그거 하나랑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 혹시 있으세요? 그 답이 틀린 게 있어서 2번이 틀렸거든요, 답이. 그쵸? 저번 주 문제 2번에 유효수요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5라고 돼 있죠, 답이. 네, 그 X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주 문제 2번 정답이 X입니다.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되죠, 그쵸? 네. 그거 하나는 그렇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봐주실래요, 저랑? 중강성 시장에서 우리 아까 배웠던 게 반영된 정보가 있고 미반영된 정보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뭐가 들어가죠? 과거와 현재가 들어가죠. 뭐가 미반영돼 있죠? 요거는 우리 다 확실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요게 이제 베이스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43번. 중강성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끊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맞나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를 뭐라고 한다? 얘를 공표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강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되는 정보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맞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돈 벌려면, 여기 보세요. 이 시장에서 초과이윤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럼 당신이 공표된 정보 분석해봤자 초과이윤 없는 거 아닙니까? 아랫줄. 즉, 공표된 자료인 과거나 현재를 분석해봤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끽해봤자 정상이윤밖에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 문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으니까 공표된 자료로는 돈 못 벌죠.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표된 걸로 돈 못 벌어.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 뜻이죠. 44번은 이미 머리에 포인트가 빵 나옵니다. 밑줄. 공표된 정보 밑줄. 그리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밑줄. 자, 그게 뭐냐 이거죠. 공표된 그럼 이거 두 개. 뭐랑 뭐? 과거, 현재란 뜻이겠고 공표되지 않은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시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효율적? 강성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돼 있다. 무슨 시장?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 내려면 무슨 정보를 분석해야 돼? 다 반영돼 있다면서. 이게 나와, 이게. 고급 정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어떤 투자자라도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강성효율을 확정을 하는 거죠, 표현이. 그래서 강성효율은 공표된 것과 공표되지 않은 게 모두 반영되어 있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5번. 답을 X로 찍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줄부터 틀렸거든.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뭐다? 준강성이다. 그럼 틀린 거 동의하시죠? 그럼 두 번째 줄 중요한데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하이 미치겠네.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이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 반영돼 있어요? 과거와 현재. 뭐는 미반영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있으면 초과이윤 나요, 안 나요? 난다고 15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강성 시장은 초과이윤 날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되잖아요. 다시.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예금이나 하지 뭘 투자를 해. 초과이윤 낼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본 문장은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준강성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맞죠. 아, 이 문장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43번, 4번, 5번. 지금 만점 받는 걸 바라진 않는데 제가. 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문제가 골 때린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요게 우리 교재상에서 몇 페이지냐? 7페이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하실 때. 1월달, 3월달, 5월달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거랑. 그래서 나날이 갈수록 괜찮아지실 거예요, 얘는. 근데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